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미 달러 인덱스가 1.47% 급등하면서 2020년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48,297달러에 그쳐 아시아계 가구의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시중 은행들의 예금은 19조 5,6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은 뉴욕 정치인들이 맨하튼 교통 혼잡료 부과제에 반대하면서 캐시오컬 주지사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8.3%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란 기대가 무너지면서 일각에서는 1%포인트 인상이라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20일에서 21일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연준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1%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2개월 누적치로 8.3%를 기록해 전달의 8.5%에서 0.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연준의 9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 폭에 영향을 미칠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에 시장에 관심이 몰리면서 전문가들은 8% 정도로 예상했는데 0.3%포인트 웃돈 겁니다. 8월 한 달 동안 휘발유 가격은 10.6%나 하락했지만 임대료와 식품, 의료관리 부문이 오르면서 상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품목에서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구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월간으로 0.6%가 상승해 전월의 2배였습니다. 때문에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 인사들은 공개 발언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1%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어제 기준 미 달러 인덱스는 1.47% 급등했습니다. 2020년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과 달리 오르면서 달러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기준 1.47% 뛰어 109.93으로 거래됐습니다. 1일 상승폭으로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지만 아직 지난주 기록했던 20년 만의 최고 기록 110.79보다는 낮습니다. 달러 강세에 유로와 엔화는 급락했습니다. 유로는 1.5% 급락해 0.9973달러, 엔화는 1.2% 밀려 144.84엔으로 거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390원을 돌파했습니다. 14일 오전 9시 5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0.8원 급등한 달러당 1,394.4원이었습니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9.4원 오른 1,393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1,394원 안팎에서 등락했습니다. 이런 수준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에 고가 1,322원 이후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달러화 초강세 속에 환율은 지난 6월 23일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8,297달러에 그쳤습니다. 전체 가구 중위소득 7만 달러보다도 훨씬 낮았고 아시아계 가구의 중위소득 10만 1,400달러가량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인구조사국은 연례 통계자료집인 미국의 수입 2021을 통해 미국 내 인종별 소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7만 784달러로 조사됐지만 인종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아시아계 가구의 중위소득은 10만 1,418달러였고 21%가 20만 달러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만 8,297달러에 그쳤고
특히 연소득이 2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가구의 비율도 5.7%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와 흑인의 소득 격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02년 43,836달러에서 20년간 4,400여 달러가 증가하는 데 그쳤고 아시아계 가구는 같은 기간 22,000달러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히스패닉 가구 중위소득은 57,981달러로 흑인보다 높았습니다. 히스패닉을 제외한 백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7,999달러였고 연소득 20만 달러가 넘는 비율은 13.3%였습니다. 한편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미국의 진위 개수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위 개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로 수치가 증가하면 소득 불균등 정도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현금 지원으로 실질 빈곤율은 9.2%에서 7.8%로 감소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 예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분기 말 기준 시중 은행들의 예금은 19조 5,63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전분기보다 3,700억 달러 감소하면서 사상 최대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예금은 19조 5,6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19조 932억 달러보다 약 3,700억 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예금액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들이 예금으로 자금이 옮겨올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예금 인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안정적인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예금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성 공급으로 은행 예금이 약 5조 달러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하르키우 등 러시아군 점령지에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쟁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미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델러웨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환점에 도달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도 러시아가 여전히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미국이 조만간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일 내에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보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매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군사 지원이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난 몇 주, 몇 달간 제공한 무기 체계는 우크라이나가 방어와 공격에 나서는 데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백신 관련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나라 명단에 미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가 발견된 뉴욕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백신 관련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나라 30여 개국의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폴리오 바이러스는 뉴욕에서 발견됐고 뉴욕 락랜드 카운티의 백신 미접종 성인 1명에게서 발병했습니다. CDC는 환자 집 부근 지역에서 채취한 여러 곳의 하수 샘플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WHO의 확인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락랜드 카운티 일대와 그 주변 지역에서 폴리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CDC에 따르면 소아마비 폴리오바이러스의 감염은 먹는 소아마비 백신으로 약해진 폴리오바이러스가 지역사회의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인 감염 확산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염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변이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세력이 강화되면서 환자의 중추신경계를 공격하고 사지마비를 일으킵니다. CDC의 면역 및 호흡기 질환 센터의 호센 로메로 팀장은 이 병의 감염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아마비 백신이라면서 이번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지역의 백신 미접종자들은 지금 당장 폴리오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맨하튼 교통혼잡료 부과제는 내년 말에서 2024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뉴욕 정치인들이 해당 정책에 반대하면서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난 12일 롱아일랜드 연방 하원 의원인 리 젤딘 공화당 뉴욕 주지사 후보는 민주공화당 뉴욕 정치인들과 합세해 캐시 호컬 주지사의 교통 혼잡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20여 명의 주 상하원 의원과 시의원들이 호컬 주지사에게 교통 혼잡료 시행 재고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 정치인들은 교통 혼잡료가 브롱스와 퀸즈, 스테튼 아일랜드 등 맨하튼을 제외한 이웃 보로에 피해를 입히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브롱스와 스테튼 아일랜드를 지역구로 한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또 교통 혼잡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우회 차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정체가 심화되고 공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 브롱스를 지역구로 하는 리치 토레스 연방하원 의원은 브롱스의 디젤 트럭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맨하튼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퀸즈 중부를 지역구로 하는 로버트 홀든 시의원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더 큰 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데이비드 카 시의원은 요금 회피로만 연 5억 달러의 손실을 본 MTA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로 예정된 교통 혼잡료 시행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대학 학자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정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화당 주지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 탕감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동으로 밝혔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 등 22명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지난달 발표한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 시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대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 또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10,000까지 부채를 탕감해 줄 경우 납세자들은 총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조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출자 16%에서 17%의 부담을 탕감하기 위해 대다수의 미국인 납세자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지사들은 이와 함께 이미 학자금 부채를 모두 갚은 학생들과 비교해서도 탕감 계획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은 연방 학자금 융자를 받은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자의 미상환 부채 가운데 최대 2만 달러까지를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연간 소득, 개인 12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데 특히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대학에서 펠그랜트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몽순 뉴욕 부총영사가 신임 캐나다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총영사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식 임명을 받고 캐나다 대사로 부임해 대사직을 공식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임 부총영사는 1988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외교부 인사기획관, 주 스페인 공사,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12월부터 뉴욕 총영사관 부총영사직을 역임해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모든 취업 영주권 쿼터가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021-2022 회계연도에는 전년도에 사용되지 못한 가족 영주권 15만 개가 넘어와 취업 영주권 수가 28만 1,507개로 연간 14만 개의 2배가 넘게 배정되는데 소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우르자두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이에 대해 취업 영주권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올해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고 이를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유엔 본부에서 제77차 유엔 총회가 어제부터 개막된 가운데 맨하탄 도로 곳곳이 통제돼 극심한 교통 혼잡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뉴욕시경은 오는 27일까지 유엔 본부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체류하는 호텔 앞과 이동 경로 등이 시간대별로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도로 구간은 유엔 본부 일대 맨하탄 1번가와 2번가 사이 30가에서 50가 구간 등이며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FDR 도로도 42가 진입로와 출구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 특급 호텔이 밀집한 50가에서 58가와 파크 애비뉴 5번가 사이 도로에서는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고자 피카소를 포함한 거장의 작품을 대거 경매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미술관의 장기 임대 중인 피카소와 르누아르, 로댕 등의 작품 29점이 올가을 소더비 경매에 오릅니다. 이들 작품은 미 방송계의 거물 윌리엄 페일리의 재단이 미술관에 장기 임대한 81점 중 일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매로 모은 돈은 미술관 자체 스트리밍 채널 출범을 포함해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는 데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